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야 할 말을 끝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6년을 살았습니다. 현장 다니고, 밥 먹고, 잠들고, 또 현장 다니고,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부산, 여수, 광주, 울산, 전국 공사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서.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봉수 씨는 참 과묵한 분이에요. 과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는 말을 어디서 꺼내는지, 미안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내 딸 수진이가 42이 됐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저는 오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진단서 한 장, 가슴에는 평생 못한 말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병원 냄새는 언제 맡아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병원을 멀리했습니다. 아프면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도 파스 붙이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석 달째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몸무게가 8kg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수진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결국 순예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수진 아버지, 병원 사람이 가봐요.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병원 가봐요. 담당 의사는 젊었습니다. 제 아들뻘 됐습니다. 그 젊은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4기예요.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암이니 수술이니 뭐니 그냥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짧게 답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이름을 거기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6월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버스가 왔다 갔다 몇 대를 그냥 보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숫자를 한참 되뇌었습니다. 후회가 먼저 왔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수진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다. 놀란다. 일 못한다. 서울서 달려온다. 그냥 제가 혼자 감당하면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수진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수지는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다. 커피 한 잔 뽑아서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켜고 서류 펼치고 손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아는 것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혼자서 다 해야 했으니까. 언니 또 제일 먼저 왔어요? 회사 동료 민정이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가방을 던지듯 내려놨다. 머리는 반만 묶었고 립스틱은 한쪽이 번졌다. 애들 등교시키다가 죽는 줄 알았어. 큰애는 체육복 없다고 난리고 작은애는 알림장을 안 썼다고 난리고. 진짜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지는 피식 웃으며 티슈를 건넸다. 립스틱. 어머, 또? 민정이 거울 보며 닦으면서 말했다. 근데 언니는요? 저는 이렇게 매일 죽겠다고 난리인데 언니는 혼자서 조용하고 좋겠다. 좋아. 수진이 짧게 받았다. 민정이 눈을 흘겼다. 좋긴 뭐가 좋아요. 나이 42에 혼자가 좋으면 안 되지. 언니 나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됐어. 이번엔 진짜 괜찮아요. 이혼 아니고 재혼도 아니고. 민정아. 왜요? 이래. 민정이 입을 삐죽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래도 이분을 못 참고 다시 말했다. 언니, 아버지한테는 연락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요즘 통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바빠서. 바빠서가 뭐야.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걸린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니터를 봤다. 서류를 봤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한 게 언제였더라? 아내가 떠난 건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지던 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였습니다. 저는 부산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공사판 한복판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수진이가 무너지니까. 수진이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밤. 수지는 엄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봉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하나, 들어가야 하나, 안아줘야 하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작게 흐느끼는 소리. 9살짜리가 소리도 못 내고 우는 소리. 봉수는 그 자리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문 하나 사이를 두고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못했다. 저는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빠 있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앞에 앉아서 딸이 우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래도 밥을 먹었다. 봉수가 국을 떠주었다. 수지는 응 하고 받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이들 부녀의 시작이었다. 수진이는 빨리 컸습니다.
너무 빨리. 엄마가 떠난 그해 가을부터 수진이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9살이 10살이 되고 10살이 15이 되는 동안 저는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부산, 여수, 광주, 울산. 집에 오면 수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제가 떠날 때면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잠든 얼굴만 봤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봉수는 대구 현장에 있었다. 수지는 혼자 교복을 입었다. 처음 입어보는 교복이었다. 단추가 잘 안 채워졌을 텐데, 거울 앞에서 혼자 몇 번이나 고쳐 입었을 텐데. 교문 앞에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빠가 사진을 찍어줬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수지는 혼자 들어갔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중에 순례 씨한테 들었습니다. 수진 아버지, 수진이가 입학식 날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제가 대신 사진 찍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순례 씨가 찍어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교복 입은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예회 날. 수지는 연극에서 주인공이었다. 선생님이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했다고 했다. 아버지, 꼭 오세요. 수진이가 주인공이에요. 봉수는 그래 알겠습니다 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공연은 오후 2시였다. 수지는 그날 아침 혼자 분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볼에 연지를 찍고 머리를 올렸다.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빠, 나 어때? 봉수는 현장 도면을 보고 있었다. 잘했다. 그게 전부였다. 수지는 더 붙지 않았다. 그냥 나갔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은 가족들한테 달려갔다. 엄마들이 꽃다발을 안겨줬다. 아빠들이 번쩍 안아 올렸다. 수지는 무대 옆에 서서 객석을 한 번 훑었다.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를 딱 한 번만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분장도 지우지 않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혼자 버스를 탔다. 집에 왔을 때 불이 꺼져 있었다. 수지는 스스로 불을 켰다. 밥을 차려 먹었다. 숙제를 했다. 잠들었다. 봉수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 집에 왔다. 식탁 위에 뭔가 있었다. 종이 한 장이었다. 아빠, 나 오늘 주인공 했어. 잘했어. 꽃다발 대신 그게 전부였다. 저는 그 종이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갑 속에. 26년째. 수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안 왔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 외로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컸습니다. 강한 척이 아니었을 텐데. 아니다. 강한 척이었겠지. 저 때문에. 순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성당 새벽 미사를 빠진 날이 없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느님이 기다리시잖아요 하면서 꼭 나갔다. 순례가 옆집에 산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봉수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수진이 9살이던 때부터, 봉수가 출장 떠날 때마다 말없이 수진 밥을 챙겨주던 분. 한 번도 대가를 바란 적 없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봉수의 몸이 급격히 무너졌다. 밥이 안 넘어갔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도 그랬다. 봉수가 소파에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더니 순례가 반찬통을 잔뜩 들고 서 있었다. 수진 아버지, 안색이 왜 그래요?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요. 거짓말. 순례는 신발도 벗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갔다. 냄비를 올리고 찬장을 열고 밥을 안 쳤다. 봉수는 말릴 수가 없었다. 아니, 말리고 싶지 않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밥상을 차려놓고 순례가 마주 앉았다. 수진 아버지, 수진이한테는 말했어요? 봉수의 숟가락이 멈췄다. 말 안 했어요. 왜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순례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 아버지, 예.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건 알아요. 근데 수진이 마음도 생각해야지. 나중에 그 애가 더 힘들어요. 봉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국만 떴다. 밥을 다 먹고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맞은편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순례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이 보고 싶지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항상요. 그게 전부였다. 순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해가 다 지도록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근데 왜 내 딸한테는 그것조차 못했을까? 순예 씨가 처음으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수진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순예 씨 집은 밝았다. 아파트 같은 구조인데 공기가 달랐다. 식탁에 앉았다. 순예 씨 남편이 왔다. 딸 내외가 왔다. 손주들이 뛰어다녔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국이 2개였다. 반찬이 10가지가 넘었다. 손주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웠다. 사위가 장모한테 농담을 했다. 딸이 웃으며 남편 팔을 쳤다. 봉수는 그냥 밥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밥상이라는 게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싸우는 소리, 저 시끄러움, 그게 밥상이었습니다. 수진이랑 저는 평생 그 소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술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손주 하나가 봉수한테 달려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생선을 집어다 밥 위에 올려줬다. 봉수는 그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뛰어갔다. 수진이 어릴 때 머리를 한 번도 쓰다듬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봉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다. 편지지를 꺼냈다. 수진아, 오늘 순례 씨 집에서 밥을 먹었다. 시끄러웠다. 왁자지껄했다. 근데 있잖아, 수진아. 아버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다. 우리도 저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나갔으니까요. 글씨도 삐뚤빼뚤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겠으니까 입으로 못하는 말은 손으로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편지지를 샀다. 점원 아가씨가 물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꽃무늬 편지지가 있었다.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았다. 이걸로 주세요. 집에 와서 서랍을 열었다. 볼펜을 꺼냈다. 편지지를 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76년 인생에서 어느 날부터 꺼내야 할지. 그래도 시작은 하나였다. 수진이가 태어난 날. 수진아, 네가 태어나던 날 나는 분만실앞 복도에 서 있었다. 의자에 앉지도 못했다. 그냥 서서 기다렸다.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소리가 다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복도만 걸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간호사가 나왔다. 딸입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 어른이 되면서 울었다. 복도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도 못 내고. 수진아, 나는 내가 울었다는 거 모르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서랍에 넣었다. 한 장.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잘 잤다. 가슴에 있던 것들이 조금은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오는 날이면 수진이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사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찍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사진. 수진이 10살. 혼자 밥 먹는 사진이었다. 봉수가 찍은 게 아니었다. 순례가 찍어준 거였다. 식탁에 혼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있는 수진. 웃고 있었다. 카메라 보고 활짝 웃고 있었는데 밥상에 반찬 3가지뿐이었다. 봉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밥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반찬 3가지. 그게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이었다. 두 번째 사진. 수진이 고등학교 졸업식. 순례랑 찍은 사진이었다. 봉수는 그날도 현장에 있었다. 수진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순례가 사준 거였다. 봉수는 딸 졸업식에 꽃 한 송이를 사준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사진. 수진이 대학교 입학식. 이 사진은 수진이 혼자였다. 교문 앞에서 혼자 찍은 셀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혼자였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게 더 미안했다. 누가 찍어줬으면 더 환하게 웃었을 텐데. 봉수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냈다. 수진아, 아버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다음 생에 네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내 딸로 오지 마라. 아버지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지. 졸업식에 꽃다발 사줄 수 있는 아버지. 학예 햇날 앞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아버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는 아버지. 나는 그런 아버지가 못 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그래도 미안하다. 근데 수진아,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건 다 너 때문이었다.
네가 굶지 않게, 네가 떨지 않게, 네가 부끄럽지 않게. 그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못난 방법이라는 거 안다. 그래도 그게 전부였다. 다음 생엔 꼭 더 좋은 아버지 만나라. 편지를 다 쓰고 봉수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76년 인생에서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는데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다. 번졌다. 그래도 다시 쓰지 않았다. 번진 채로 서랍에 넣었다. 눈물 자국도 아버지 마음이니까. 수진이 내려온 건 토요일 오후였다. 예고도 없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아빠, 왔냐? 그게 전부였다. 수진이 들어오면서 집을 둘러봤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싱크대, 냉장고, 소파, 아버지 얼굴. 봉수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볼이 꺼져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일 봉지를 부엌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빠, 밥은 먹었어? 먹었어. 언제? 아까. 수지는 아버지를 봤다. 봉수는 TV를 봤다. 수지는 말없이 장을 보러 나갔다. 30분 후에 양손 가득 들고 왔다. 아버지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버지 좋아하는 고등어, 아버지 좋아하는 깍두기. 전부 아버지 것이었다. 봉수는 부엌에서 딸이 요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칼소리, 냄비소리, 가스불 소리. 그 소리들이 오래전 아내 생각을 났다. 눈을 감았다. 밥상이 차려졌다. 수진이 마주 앉았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봉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맛있다. 잘 끓였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설거지를 했다. 봉수는 식탁에 앉아서 딸의 뒷모습을 봤다. 언제 이렇게 컸나. 저 뒷모습이 9살 때 혼자 불 끄던 그 애랑 같은 애라는 게. 설거지가 끝나고 수진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돌아섰다. 아빠, 응?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봉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딸의 눈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한참을 봤다. 없어. 수지는 고기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옛날 자기 방에서 잤다. 봉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얼마만인지. 봉수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편지를 꺼내봤다. 쓰다만 편지가 있었다. 오늘 네가 왔다. 예고도 없이 과일 봉지 들고 된장찌개 끓여졌다. 맛있었다. 많이 컸다. 고맙다. 미안하다. 딱 그것만 썼다. 그날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수진이 올라가는 날 아침이었다. 서울 가는 버스가 11시였다. 봉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항암 때문에 손이 떨렸다. 그래도 부엌으로 갔다. 수진이 눈을 떴을 때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이었다. 수진 생일도 아닌데. 아빠, 이게 뭐야? 먹어. 미역국을 왜?
그냥 먹고 싶었어. 수지는 말없이 앉았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다. 밥을 다 먹고 수진이 가방을 챙겼다. 봉수는 마루에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수진이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아빠, 나 가. 밥 잘 챙겨 먹어. 춥다고 문 열어놓지 말고. 수진이 돌아섰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봉수가 말했다. 수진아. 수진이 멈췄다. 돌아봤다. 봉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미안하다. 고맙다.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아프다. 무섭다. 가지 마라. 근데 입에서 나온 건 밥은 먹고 다니냐?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한 박자 쉬었다가 응, 먹고 다녀. 봉수가 손을 뻗었다. 딸 손을 잡았다. 꽉. 말 대신. 수진은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냥 손을 꼭 잡아줬다. 아버지 손이 너무 차가웠다. 너무 얇았다. 다음에 또 올게. 진짜로. 수진이 나갔다. 봉수는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봉수는 그제야 문의 이마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딸 손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을 끝내 못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을 잡았으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그날 밤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힘들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을 구원했습니다. 구어절했습니다. 집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랑 살던 이 집에서. 순예가 매일 왔다. 밥을 차려놓고 갔다. 손을 잡아줬다. 기도를 해줬다. 하느님, 이 사람 좀 더 봐주세요. 봉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평생 몰랐는데 그날은 있었으면 했다. 딱 하나만. 편지를 다 쓸 때까지만. 밤이 깊었다. 봉수는 서랍을 열었다. 편지들을 꺼냈다. 1장, 2장, 3장. 수진이가 태어난 날부터 아내가 떠난 날, 입학식 날, 학예회 날, 졸업식 날, 처음 서울 간 날, 명절에 혼자 있던 날, 전화 한 통 못 받은 날들. 마지막 편지지를 꺼냈다. 볼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수진아, 아버지 마지막 편지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것만 쓴다. 아버지는 네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출장지에서도, 현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항상 네 생각을 했다. 밥은 먹었을까? 춥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말은 못했지만. 수진아,
아버지가 제일 후회하는 건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고 출장을 많이 간 것도 아니야. 네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학교의 날, 입학식 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올 때 그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다음 생엔 꼭 더 좋은 아버지 만나라. 아니다. 그 말 취소한다. 다음 생에도 내 딸로 와라. 그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생에서 배웠으니까. 사랑한다, 수진아. 아버지는 이 말을 평생 못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사랑한다. 많이, 항상. 태어나줘서 고맙다. 볼펜을 내려놨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다. 이번에도 다시 쓰지 않았다. 번진 채로 서랍에 넣었다. 봉수는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마지막으로 수진 생각을 했다. 지금쯤 자고 있겠지. 잘 자고 있겠지. 그걸로 됐다. 민정이 소개해준 남자는 나쁘지 않았다.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수진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식당에 마주 앉아서 어색하게 메뉴를 골랐다.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기획 쪽. 아, 저도요. 어색한 침묵.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처음으로 설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술래 아줌마였다. 수지는 남자한테 말했다. 잠깐만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 아줌마? 수진아. 아줌마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수진 얼굴을 봤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같이 가드릴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뛰었다. 택시를 잡았다. 빨리요. 부탁드려요. 차창 밖이 흘러갔다. 수지는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받지 않았다. 병원. 복도 끝 병실. 문을 열었다. 봉수가 누워 있었다. 많이 작아져 있었다. 평생 현장을 누비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단단했던 그 사람이. 수진이 들어서는 소리에 봉수가 눈을 떴다. 딸을 봤다. 한참을 봤다. 왔냐? 왔어. 그게 전부였다. 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잡아줬던 그 손으로. 이번엔 수진이 먼저 잡았다. 아버지 손이 따뜻했다. 아직 따뜻했다. 아버지가 떠난 건 11월이었다. 낙엽이 지던 날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49제가 지나고 수지는 혼자 시골집에 내려왔다. 집을 정리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 냄새가 났다. 수지는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겨우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책장, 소파 옆 협탁. 마지막으로 아버지 방이었다.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편지가 있었다. 한 장이 아니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를 세었다. 하나, 둘,
셋. 37장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 글씨였다. 삐뚤빼뚤한 평생 현장만 다닌 사람의 글씨. 수진아, 네가 태어나던 날 나는 분만실 앞 폭도에 서 있었다. 수지는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을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계웬 날 편지에서, 입학식 날 편지에서, 지갑 속 종이 이야기에서. 아빠, 나 오늘 주인공 했어. 잘했어. 나는 그 종이를 아직도 갖고 있다. 지갑 속에 26년째. 수지는 아버지 지갑을 열었다. 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가. 소리가 나왔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아버지 마지막 편지다. 사랑한다. 많이, 항상. 태어나줘서 고맙다. 다음 생에도 내 딸로 하라. 이번 생에서 배웠으니까.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나도 알고 있었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어. 낡은 서랍장 위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 너머로 낙엽이 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첫 봄이 왔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가끔 그 남자를 만났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게 편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물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수지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많이.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수진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버지 손처럼. 아니, 아버지가 잡아줬으면 했던 그 온도처럼. 수진이가 웃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저는 이제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